안녕하십니까? 금요일의 과학터치를 시청하고 계시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부산과학기술협의회 강사 장은진입니다. 매회 새로운 주제로 여러분과 금요일 저녁을 함께 보내고 있는데요. 과학으로 소통하는 이 시간이 금요일 저녁을 더 풍성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본강연 8번째 시간입니다. 세계 사망 원인 1위는 심혈관계 질환이지만 우리나라 사망 원인 1위는 암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를 위협하는 암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부산 금요일의 과학터치는 부산대학교 윤부현 교수님께서 편식이 심한 암세포란 주제로 강연해 주시겠습니다. 교수님 강연 도중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유튜브 채팅창에 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교수님 강연 마친 후 질의응답 시간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응원의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댓글을 많이 남겨주신 분들과 질문에 채택되신 분들께는 저희가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아니죠, 기프티콘을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금요일의 과학터치 도입 강연이 5월, 7월, 9월, 11월 5개씩 국리엔사이트와 한국연구재단 사이트에 업로드 예정입니다. 도입 강연을 들으며 같이 만들어 볼 수 있는 키트를 저희 금요일의 과학터치를 시청하고 계시는 사진을 보내주시는 100분께 보내드리는 이벤트를 준비 중입니다. 오늘 강연을 시청하시면서 강연을 들으시는 사진을 미리 찍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벤트 관련 내용은 5월 초 국리엔 사이트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윤부현 교수님 모시고 강연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산대학교 생명과학과 윤부현입니다. 오늘 저는 편식이 심한 암세포라는 내용으로 여러분과 시간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연에 앞서 여러분들께 조금 양해의 말씀을 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부산에서 태어나서 또 부산에 물과 밥을 먹고 자라다 보니까 제 오투에 약간 사투리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듣기에 불편하시더라도 끝까지 강연 잘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편식이 심한 분들이 있을 텐데요. 과거에 어떤 음식을 먹고 좋지 않은 기억이 있다든지 아니면 어떤 특정한 음식물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 음식만을 좋아하는 그런 편식으로 이제 발달을 하게 되는데,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린 이 암세포도 상당히 편식이 심합니다. 근데 여러분들하고는 이유가 좀 다르게 이 암세포는 살아남기 위해서, 본인의 생존을 위해서 편식이라는 방법을 채택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살아남기 위해서 편식을 한다는 자체가 상당히 어찌 보면 좀 안타깝고 불쌍한 그런 느낌이 좀 드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 암세포를 또 퇴치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암세포가 가지고 있는 편식이라는 이 대사적 특징을 잘 활용을 해서 우리가 이제 암을 치료하겠다라는 새로운 치료 방법들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슬라이드에서 여러분이 보시면 조금 전에 우리 사회자 선생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2019년도 우리나라 사망 원인에 따른 질병 원인들을 분석을 해보면 이 암이 압도적으로 사망률이 제일 높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림을 가만히 보시면 이 암이라고 하는 것이 나이가 들면서 점점 퍼센트가 증가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나이가 들어간다라는 현상은 여러 가지 우리 몸을 이제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활동들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그런 단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다시 말해서 우리 몸을 제대로 유지하고 있는 여러 가지 대사 활동들이 나이가 들면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대사가 문제가 생기고 또 암의 원인도 점점 늘어난 것을 보면 이 암이라고 하는 질환도 일종의 대사 질환이 아닌가라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도 참 다행스러운 게 많은 의사 선생님들 그리고 또 생명과학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노력을 많이 하셔가지고 암이 생긴 거에 비해서 사망률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의 자료에 의하면 이제 암이 174만, 거의 200만 정도의 암 환자가 매년 발생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반 이상이 완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암을
불치병이라고 얘기했던 것은 이제는 잘못된 표현이에요. 그래서 암은 고치기 힘든 난치병이다. 우리가 그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른쪽 편에 보시면 암 환자 5년 생존율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5년 생존율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그런 자료입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암 치료를 받고 나서 5년 동안 이 환자가 재발을 하지 않고 또 새로운 형태의 암이 걸리지 않으면 우리가 암 치료가 성공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5년 생존율이라는 데이터 자체가 우리가 암 치료를 얼마나 잘하고 있느냐 또는 잘 못하고 있느냐를 판단하는 척도가 됩니다. 2000년대 초반에는 이 5년 생존율이 한 54% 정도 됐는데 2010년도가 넘어가면서 70% 이상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 말은 어떤 단일한 암이 걸렸을 때 우리가 치료를 받고 나면 10명 중에 7명 이상은 치료가 잘 돼서 이제 건강하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 5년 생존율을 까먹는 수치들은 뭐냐 하면 암이 재발을 하거나 아니면 한 곳에 가만히 머물러 있던 암이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는 그런 전이가 생기는 경우를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 5년 생존율이 좋아졌다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재발과 전이가 많이 고쳐졌다, 감소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원인들을 쭉 찾아보면 여러 가지 검사법들이 좋아지고 있고요. 또 다양한 형태의 표적 항암제, 이 표적 항암제는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을 조금 더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던 새로운 치료법들, 면역 항암제라든지 아니면 세포 치료제와 같은 새로운 암 치료 방법들이 계속 개발이 되면서 우리가 5년 생존율이 점점 좋아지고 있다. 그렇게 여러분이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인체의 모습을 하나를 그려놓고요. 각각 부위별로 암이 생겼을 때 5년 생존율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들을 나타낸 그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저기 보시면 이제 갑상선암이라든지 아니면 전립선암, 그리고 뭐 유방암, 이런 암들은 대부분 치료가 잘 되는 암이에요. 그래서 5년 생존율이 90% 이상이 되는 굉장히 어찌 보면 좀 착한 암인데 췌장이라든지 아니면 폐라든지 그리고 담낭이라든지 이런 암종들은 5년 생존율이 30% 이하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암들을 우리가 초고도 난치암 이렇게 이름을 부르게 되는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암종들 중에서 이제 여러분이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겠는데 하나의 암이 지금 없어요. 예, 어디가 없느냐 하면 우리가 머리에서 생기는 암, 이 뇌종양에 관한 데이터가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조금 이따가 이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뇌종양은 여기에 퍼센트를 나타내기에도 부족할 만큼 그만큼 5년 상대 생존율이 좋지 않은 그런 암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뇌종양 치료를 위한 새로운 방법들을 좀 강구를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암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포에서 생기는 질환입니다. 자, 보시면 우리 몸은 세포가 조직을 만들고 조직이 기관계를 만든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나의 인체가 이제 개체가 되는데요. 자, 우리가 개체 수준에서는 우리가 살아있다, 죽었다, 또는 음식물을 먹고 에너지를 얻었다, 소화를 시켰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할 수가 있는데, 세포 수준에서도 똑같이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포도 살아있다, 죽었다, 물질 대사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세포는 우리 인체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세포에서 생기는 질환이 암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암이라고 하는 것을 고치기 위해서는 이 암세포가 더 이상 자라지 못하도록 고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암세포와 정상세포를 조금 이제 비교를 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정상세포는 원래 그냥 가만히 놔두면 잘 자라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이제 세포 분열을 촉진하는 물질, 우리가 이제 성장 인자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세포 분열을 촉진하는 물질을 이렇게 넣어주면 정상세포가 잘 자라요. 근데 잘 자라다가 이제 옆에 있는 세포를 만나게 되면 더 이상 남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고 더 이상 자라지 않습니다. 요거를 우리가 조금 어려운 말로 컨택 이니비션 또는 접촉 저해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피부가 예를 들어서 칼에 베어가지고 세포가 죽었다 하다가 한 며칠이 지나면 이 세포가 다시 자라나면서 이제 칼에 베인 부분이 메꿔지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얘가 무한정 자라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피부는 이제 정상세포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라다가 옆에 새로운 세포를 만나게 되면 그때부터 멈추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암세포라고 하는 것은 세포 분열을 촉진하는 물질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자라나는데
특히 옆에 있는 세포들을 막 뛰어넘어 가지고 이제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산처럼 이제 세포들이 뭉쳐서 계속 자라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렇게 이제 암세포가 계속 자라난 덩어리를 우리는 튜머, 종양이다라고 이제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암세포가 왜 생기느냐? 우리 몸에는 이제 유전자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해간에 보면 이제 DNA 중에서 일부분이 유전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유전자 중에서는 암을 만들기에 좋은 유전자, 우리가 원바람 유전자 또는 온코진이다라고 이름을 붙이는 유전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암을 자라는 것을 억제하는 튜머 서프레시브 유전자 또는 암 억제 유전자라고 불리는 유전자들이 다 있는데, 이러한 유전자들이 돌연변이를 일으키면 자라지 말아야 될 세포가 계속 자라고, 또 계속 자라는 것을 억제하는 것을 막아주는 유전자도 제 기능을 못하게 될 때 이제 세포가 비정상적으로 성장을 하면서 이제 암세포가 되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암세포는 이게 처음에는 죄송합니다. 암세포의 크기에 상관없이 한 곳에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걔들을 양성종양이다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과거에 이제 우리 동화책 보면 혹부리 영감님 나오잖아요. 혹부리 영감님의 큰 혹도 일종의 종양, 암세포인데, 이 혹은 더 이상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 녀석들은 양성종양이다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근데 암세포가 크기가 작더라도 혈관을 타고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즉 다시 말해서 전이가 일어나게 되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악성종양, malignant tumor다라고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이제 치료를 하는 과정에 한 번의 치료가 다 끝나면 좋은데, 치료를 하는 과정에 이제 세포를 좀 기분 나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암세포를 제거하면 좋은데 일부 암세포가 남아있게 되면 이 녀석들이 나중에 재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재발을 한 암세포는 원래 있던 암세포보다 훨씬 독한 녀석들로 바뀌게 돼요. 저 밑에 이제 동글동글한 포도송이처럼 보이는 이제 그림들이 있는데, 그걸 한번 보시면 암세포는 원래 되게 이질적이거든요. 이게 서로 성질이 좀 달라요. 같은 종양세포를 가지고 있더라도 하얗게 표시된 암세포들은 치료가 잘 되는 암세포고요. 가운데 파랗게 표시가 되어 있는 암세포들은 치료가 잘 안 되는 암세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차적으로 치료를 끝나고 나면 가운데 이렇게 파랗게 생긴 암세포가 제거가 되지 않고 남아있으면 그때부터는 이 녀석들이 재발을 하면서 훨씬 더 전이 능력이 뛰어난 아주 악성 종양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렇게 치료에 의해서 잘 죽지 않는 암세포들을 우리는 캔서 스템셀, 암 줄기세포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암 치료법은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수술 치료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항암제를 먹는 치료법이 있고, 또 방사선 치료라는 이 세 가지 치료법이 가장 고전적으로 사용되는 치료법입니다. 이 중에서 제일 좋은 치료법은 사실은 수술이에요. 수술 부위가 수술을 하기에 좀 적당한, 다시 말해서 어떤 신경세포와 암세포가 이렇게 겹쳐 있지 않거나, 아니면 우리가 크기가 적당해서 금방 수술로 제거가 될 수 있으면 가장 좋은 치료법인데, 수술이 상당히 힘든 암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뇌종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수술을 하면서 주변 부위를 건드리게 되면 여러 가지 인지장애가 동반이 되기 때문에 이 수술에 의한 치료법이 상당히 제한적인 그런 종양 중에 하나고요. 두 번째, 항암 치료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좋은 치료법이고, 항암 치료의 역사가 이제 오래되면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이제 항암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의 단점은 혈액을 통해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정상세포에도 일부분 손상을 줄 수 있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방사선 치료도 최근에 여러 가지 이제 물론 뭐 최근에 방사선에 관해서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암을 치료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방사선 치료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치료법입니다. 그래서 이 마치 레이저를 가지고 어떤 특정한 곳을 우리가 공격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굉장히 작은 암세포도 치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사선 치료의 가장 큰 단점은 뭐냐 하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방사선 치료가 완벽하지 않아서 일부 남아있는 세포가 있으면 그 녀석들이 다시 재발을 하게 되고요. 오히려 이 방사선 자체가 재발의 원인을 제공하기도 한다라는 또 단점들이 있습니다. 자, 이 사실은 가장 좋은, 우리가 이제 이론적으로 볼 때 가장 좋은 암 치료법은 뭐냐? 그러니까 암세포는 원래 정상세포에서 온 거거든요. 지금 정상세포가 돌연변이가 생겨서 이제 암세포가 된 거기 때문에 암세포를 정상세포로 잘 돌릴 수 있으면 그게 가장 이상적인 치료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암이 되는 과정, 암화라고 하는 것은 분화의 과정과 노화의 과정과 마찬가지로 비가역적인 생명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대로 돌아갈 수가 없는 그런 생명 현상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기술로는 아직은 이 암세포를 정상세포로 돌리는 기술이 발견이 되지 않았습니다. 많은 과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아직까지 이 암세포가 되는 과정은 비가역적 생명 현상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도 한 가지 희망적인 것은 이 우리가 비가역적이다라고 생각했던 이 분화 과정이 일본의 야마나카 시냐 교수가 개발한 그 유도 만능 줄기세포, 다시 말해서 우리가 분화가 완전히 끝난 세포에다가 어떤 특정한 인자들을 넣어줌으로 해서 얘들을 다른 세포로 분화할 수 있는, 즉 가역적인 생명 현상을 찾아내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마 암도 나중에는 우리가 연구를 더 하게 되면 정상세포로 돌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은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암세포를 정상세포로 돌리는 과정이 원활하지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좋은 치료법을 찾아내는 것이 우리의 그 미션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암의 치료 패러다임은 어떻게 됐느냐 하면 무조건 암세포를 죽이는 거였습니다. 암세포를 죽인다라는 말을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세포사멸이다라고 이름을 붙이는데 이 세포사멸에 기반을 해서 1세대, 2세대, 3세대 항암제가 개발이 되었어요. 1세대 항암제는 조금 나쁘게 말하면 독약입니다. 그래서 이제 독약이기 때문에 암세포도 죽이고 정상세포도 죽이고 대신 정상세포보다 암세포가 좀 빨리 자라니까 정상세포가 죽는 것보다 암세포가 훨씬 더 빨리 죽는다라는 원리를 이용해서 치료를 했었고요. 부작용이 너무 심해가지고 이제 1세대 항암제는 이제 더 이상 사용을 안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2세대 항암제라는 것은 뭐냐 하면 암을 일으키는 그 표적 물질, DNA일 수도 있고 RNA일 수도 있고 단백질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표적 물질을 우리가 딱 타겟으로 해서 걔네들만 제거하는 그런 약물들을 개발을 했는데 처음에는 효과가 상당히 좋다가 시간이 지나니까 계속 내성이 생기고요. 또 내성에 의해서 재발이 생기고 또 전이가 생기면서 2세대 항암제도 어느 정도 이제 한계를 드러내게 된 거죠. 몇 년 전에 이제 노벨상을 수상하면서 상당히 곽광을 받고 있는 그 치료법이 면역 항암제입니다. 이게 제3세대 항암제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장점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장점은 어떤 그 우리 몸에 존재하는 면역 시스템을 활성화시켜 가지고 우리 스스로 암세포를 퇴치하도록 하는 그런 전략인데요. 여러 가지 효과를 보이는 암종들이 있었지만 일부 암들에 대해서는 특히 초고도 난치암들이 이 면역 항암제가 제대로 워킹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완벽한 형태의 항암제가 지금 개발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 이러한 경험들에 의해서 이제 2009년도에 게이튼비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그 학자가 암은 더 이상 제압의 대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자꾸 죽이려고 하지 마라. 대신 통제하고 관리해야 되는 대상이다. 여러분들이 자꾸 이 암세포를 완전히 뿌리 뽑겠다고 하다 보면 이거는 악성화를 만들고 더 큰 재발을 만들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암이 갖고 있는 원래의 특성을 잘 활용을 해서 좀 살살살살 다루면서 왼쪽 편에 이제 나무 보시면 지금까지는 뿌리를 뽑으려고 했다 그러면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고 가지치기도 좀 하고 줄기도 좀 자르면서 암세포가 스스로 좀 스물스물 죽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새롭게 등장하는 항암제가 이제 제4세대 항암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제4세대 항암제 중에서 제가 이 대사 항암제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원리는 암세포를 굶겨 죽이는 그런 전략이고요. 그리고 유전체 기반 항암제, 나동 항암제 이런 것들이 이제 제4세대 항암제로서 좀 더 좋은 치료법을 얻기 위한 노력들을 지금 많은 학자들이 이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여기에 보이는 이 그림이 실제 이제 암이 갖고 있는 10가지 특징들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포가 계속 증식을 하고 또 죽이는 여러 가지 신호들을 피해가고 또 우리 몸에서 암을 죽이는 여러 가지 면역 시스템을 피해가고 뭐 이런 것들이 쭉 이제 한 10가지 정도 특징이 나오는데 저기에 이제 까만 바탕에 이제 그 노란 글씨로 쓰여져 있는 게 물질 대사 불균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암의 특징들 중에서 가장 최근에 이제 우리가 발견한 그런 내용들인데 이 암세포는 일반적인 우리 정상세포와 다르게 물질 대사를 하는 능력들이 좀 다르다라는 것을 최근에 찾아냈어요. 어떻게 다르냐? 편식을 합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제목에서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 정상세포는 영양소라고 할 수 있는 탄수화물, 그러니까 포도당,
그리고 단백질 지질을 좀 골고루 섭취를 해서 에너지를 얻는 반면에 이 암세포는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편식을 하는데 주로 어떤 영양분을 먹느냐 하면 포도당들을 주로 많이 섭취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현상들을 발견한 이후에 이 암세포가 포도당을 좋아하는 성질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치료를 하겠다라는 것이 이제 대사치료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조금 기초적인 얘기를 좀 드려볼 텐데 여기 지금 수업을 듣고 있는 강의를 듣고 있는 학생들 중에서 뭐 고등학생들한테는 좀 뭐 편한 내용이 되겠고요.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분들은 조금 힘든 내용이 될 수도 있는데 제가 강조드리는 한 부분만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포도당, 그러니까 탄수화물을 섭취를 했을 때 이제 단당의 하나짜리 당의 형태로 이제 포도당이 세포 내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해당 과정이라는 걸 거치면서 탄소 6개짜리 포도당이 탄소 3개짜리 피루부산으로 이렇게 분해가 되게 됩니다. 근데 이 피루부산이 운명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가운데 화살표 쭉 보시면 가다가 누구를 만나느냐 하면 산소를 만납니다. 그래서 이 피루부산이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세포 소기관으로 들어가서 산소를 만나게 되면 우리 에너지인 ATP를 한 36개쯤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녀석이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가지 않고 세포질에서 발효라는 과정을 거치면 ATP는 2개밖에 얻지 못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세포라면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가서 산소를 만나겠습니까? 아니면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가지 않고 그냥 발효의 과정을 거치겠습니까? 예, 당연히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가서 산소를 만나겠죠. 그래야지 ATP가, 즉 에너지가 거의 20배 정도 이제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암세포는 참 특이하게도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가서 에너지를 많이 얻는 그 과정을 거치지 않으려고 해요. 자, 왼쪽 편의 정상세포 같은 경우에는 산소가 있으면 이 포도당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피루부산으로 바뀌고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가서 산소를 만나서 산화적 인산화라는 것을 거쳐서 에너지를 한 36개 정도 얻게 됩니다. 근데 산소가 없을 때는 이 포도당이 피루부산이라는 것으로 바뀌어서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가지 않고 젖당이라는 것으로 바뀌게 돼요. 우리가 산소가 부족한 환경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등산을 갔다 와서 우리 근육세포에 산소가 풍부하지 않은 상황이 되면 이 포도당을 가지고 피로물질이라고 하는 젖당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는 우리가 에너지를 얼마 얻지를 못해요. 한 2ATP 정도 얻는데 오른쪽에 보이시는 이 암세포 같은 경우에는 산소가 있건 없건 간에 미토콘드리아로 피루부산이 들어가는 확률은 5% 정도밖에 안 되고요. 대부분은 젖당으로 가게 됩니다. 이 왜 그런가? 우리가 에너지를 많이 얻으려면 당연히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암세포는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가지 않아요. 무엇 때문에 그런가? 이 산소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 이 그림도 조금 어려운 그림인데 역시 제가 좀 편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왼쪽 편에 지금 포도당이 피루부산으로 바뀌는 과정은 해당 과정이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얘가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들어가면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TCA 회로 그 다음에 전자전달계, 산화적 인산화 과정 이러한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 복잡한 과정을 오른쪽에 이제 표시를 해 두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이 전자가 쭉 전달이 되는 과정, 이 전자 전달 과정은 ATP를 얻기 위해서 꼭 필요한 과정이거든요. 근데 이 전달하는 과정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완벽하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가 완벽하게 일어나지 않다 보니까 이 산소로 전자가 전달이 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산소는 O2인 거 잘 알잖아요. 근데 여기 빨갛게 동그라미를 쳐놓은 부분에 보면 O2 위에 뭔가 이렇게 마이너스처럼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O2 위에 마이너스처럼 표시된 얘들은 산소로 전자가 전달되는 과정이 완벽하지 않을 때 생기는 애들이고 이 녀석을 우리가 뭐라고 이름을 붙이냐 하면 활성산소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이 활성산소가 되게 몸에 나빠요. 세포를 죽이기도 하고 암세포한테 상당히 위협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 암세포는 어떻게 하느냐? 아예 이 활성산소를 맞이하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는 생존하기 위해서 미토콘드리아 쪽으로 들어가지 않는 패스웨이를 진화적으로 이제 발전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아예 피루부산을 에너지를 많이 얻음에도 불구하고 미토콘드리아 쪽으로 가지 않고 에너지를 조금 얻으면서 일단 살아남는 것이 이 녀석들의 생존 법칙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편식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우리가 지방을 먹거나 단백질을 먹으면 이 미토콘드리아 내부로 들어가지 않고는 에너지를 도저히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포도당을 먹으면, 탄수화물을 먹으면 비록 에너지를 2ATP밖에 얻지 못하지만 미토콘드리아 들어가지 않고도 에너지를 조금은 얻으면서 얘가 살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 활성산소라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암세포는 당연히 편식을 해야 되는 거고 이 포도당을 주로 에너지 소스로 쓰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우리가 결론을 얻게 됩니다. 자, 이 활성산소라는 것은 아마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왼쪽은 무슨 얘기냐면 산소에다가 이렇게 전달을 쭉 전달해주면 초과산화물, 과산화수소, 하이드록실 라디칼 이런 이상한 활성산소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미토콘드리아에 들어가면 이런 물질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 몸은 이런 활성산소나 활성진소를 막아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항산화 효소도 있고요. 바이타민 같은 것들도 많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활성산소나 질소보다 양이 적게 되면 흔히 말해서 우리가 산화적 스트레스 환경에 놓이게 되고요. 이러한 산화적 스트레스 환경에 놓이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 세포의 막은 이제 지질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질도 파괴가 되고 우리 세포 안에 들어있는 DNA, 핵산, 뭐 단백질 이런 것들이 다 파괴가 되면서 여러 가지 질병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암세포는 활성산소를 피해 가려기 위한 전략으로 말씀드린 대로 이제 편식을 하게 되는 거고요. 또 치료 입장에서 볼 때 이 활성산소가 무슨 역할을 하냐면 우리가 방사선 치료를 할 때 암세포를 직접 죽일 수도 있지만 이 활성산소가 많으면 방사선의 치료 효과가 훨씬 좋아집니다. 다시 말해서 이 암세포는 활성산소가 있으면 방사선에 노출됐을 때 금방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피하기 위해서 활성산소가 없는 쪽으로 이제 계속 편식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는 아까 제가 5년 생존율 얘기를 말씀을 드릴 때 이제 뇌종양이 빠져 있었는데요. 저희 연구실에서 하고 있는 연구 주제가 이제 뇌종양을 대사 치료를 통해서 이제 치료를 하는 그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뇌종양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막에 생기는 뇌수막염, 뇌수막종, 그다음에 뇌하수체 종양, 뇌전이암 이런 조금 비교적 치료 효율이 좋은 암들이 있고요. 제일 오른쪽에 나와 있는 교모세포종이라고 하는 GBM, 글라이오블라스토마 멀티폼이다라고 이름을 붙이는데 이 교모세포종은 5년 생존율이 5%밖에 안 됐습니다. 그리고 교모세포종 치료받은 사람들이 평균적으로는 한 15개월 정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알려진 암줄 중에서는 가장 그레이드가 높은 악성 종양인데 지금까지 이 녀석들이 치료가 잘 안 되는 여러 가지 이유를 살펴봤을 때 이제 저희 연구실에서 주목을 한 것은 이 교모세포종이 자라는 이 브레인, 뇌라는 환경에 대해서 조금 주목을 하게 됩니다. 이 뇌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서 이제 여러분이 딱딱한 스컬, 해골을 제외하면 그 안쪽에 들어있는 말랑말랑하게 생긴 뇌는 우리 몸무게의 한 2% 정도밖에 차지를 안 하는데 이 2%에 해당되는 뇌가 우리 몸 전체의 포도당의 60%를 차지합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뭐냐? 암세포 원래가 굉장히 편식이 심한 포도당을 좋아하는 그런 녀석들인데 우리 뇌도 편식을 좋아해요. 포도당을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암세포 입장에서 볼 때는 포도당이 굉장히 풍부한 환경이니까 뇌종양은 살아가기에 아주 좋은 환경이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가 치료 효율이 상당히 떨어진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저희 부산대학교 생화학연구실, 그러니까 저희 실에서 이제 하고 있는 연구 주제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이 조금 전에 여러분이 보셨던 교모세포종 GBM이란 평균 생존 기간이 15개월밖에 되지 않은 초고도 난치암을 치료하겠다라는 목적인데 지금까지 이제 현황을 가만히 보시면 이제 표준 치료법, 그러니까 GBM 환자가 병원에 왔으면 제일 먼저 하는 치료법이 방사선에다가 TMZ라고 하는 약물을 처리를 해요. 이제 테모졸로마이드라는 약물인데 이 약물이 아주 좋아서 치료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30년 전에 개발된 이 약물 외에는 현재 약물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방사선 치료만 하게 되면 평균 생존 기간이 12개월 정도 되고 거기다가 테모달이라고 하는 이 약물을 같이 처리를 하게 되면 15개월쯤 돼요. 큰 의미가 없는 거죠. 그 이유가 이제 말씀을 드린 대로 이 뇌종양이 갖고 있는 독특한 대사 환경 그리고 우리 뇌라고 하는 것이 참 그 재밌는 기관인데 우리 몸속에서 이렇게 막 돌아가 다니고 있는 나쁜 물질들이 뇌로 전달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뇌로 통하는 혈관벽에는 좀 독특하게 생긴 블러드 브레인 베리어라고 하는 BBB라고 하는 그런 그 세포 독특적인 구조물이 있습니다. 이거는 장점은 뭐냐면 우리 세포에서 우리 몸에서 돌아다니는 여러 가지 톡식한 물질들이 뇌로 전달되는 것을 막아주는 장점이 있는데 치료 입장에서 볼 때는 약물 그리고 방사선 치료를 했을 때 여러 가지
다시 말해서 편식이 더 심해지는 그런 원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연구실에서 앞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거는 이렇게 방사선 치료나 아니면 항암제가 잘 듣지 않는, 다시 말해서 편식을 더 강화시키는 인자가 뭔가를 찾아내서 그 편식을 강화시키는 인자를 좀 교란을 시켜서 억제를 해서 대사 과정을 치료가 잘 되지 않던 과정을 잘 되는 과정으로 돌려서 치료를 하겠다라는 것이 이제 저희 연구실의 전략이 되겠습니다. 이건 뭐 조금 복잡한 얘기들이 나와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교모세포종이라는 것이 하여간 그 생존 기간이 15개월밖에 되지 않는 초고도 난치암이고 지금 많은 학자들이 생각을 할 때 이 GBM이라고 하는 교모세포종의 유일한 치료법은 대사를 기반으로 해서 치료를 하는 것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여러 가지 실험 방법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 원인들에 대해서 이 그래프에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편식이 심한 GBM이라는 이 종 자체가 제일 앞쪽에 제가 설명을 드렸던 치료가 잘 되지 않는 줄기세포, 이 암줄기세포의 비중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있는 모든 치료법들이 사실은 실패했던 그런 원인이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험실에서 이 GBM이라고 하는 그 여러 가지 난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왼쪽 편에 보이는 그 방사선 반응성 대사, 그러니까 밑에 보면 산화적 인산화라고 나와 있죠. 이게 아까 여러분이 보셨던 미토콘드리아 내부에서 일어나는 반응입니다.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내부에서 일어나는 반응은 활성산소를 많이 만들기 때문에 암세포를 죽이는데 아주 좋은 대사 과정이에요. 그런데 이 대사 과정을 암세포가 계속 방사선 저항성 대사 과정, 즉 해당 과정이죠. 이게 편식을 하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이제 암세포가 계속 돌리면서 이제 자기가 살아남는데 우리가 이렇게 잘 죽지 않는 반응으로 돌리는 인자들을 저희가 찾아내서 그것들을 치료할 수 있는 약물을 개발한 다음에 이 잘 죽지 않는 그 대사 과정을 잘 죽는 대사 과정으로 다시 재배치하는 것이 이제 저희 연구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앞서서 설명을 드린 대로 암세포를 완전히 한 방에 죽이겠다, 독약을 써서 죽이겠다는 것이 아니라 원래 암이 가지고 있는 대사 과정을 조금씩 바꿈으로 인해서 치료가 잘 안 되는 대사 과정을 치료가 잘 되는 대사 과정으로 바꿔보겠다라는 것이 이제 저희 연구의 전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환자 샘플을 이제 저희가 얻어와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이제 이 사람을 대상으로 실험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 아바타 쥐를 만들어요. 그래서 뇌종양에 걸려 있는 그 마우스를 만드는 일을 제일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실험 방법을 통해서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던 이 대사를 교란시키는 대사 검문 지점을 찾아내고 거기에 맞는 약물들을 선택을 함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방사선과 이 대사 약물을 함께 써서 암을 치료하고자 하는 그런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단계가 제가 이제 아바타 쥐를 만드는 것이다라고 했는데 실제 세포는 이제 뇌종양 환자로부터 저희가 얻어옵니다. 지금 연세대학교 의대의 강석구 교수님 그리고 인제대 의과대의 김혜유 교수님과 저희가 공동 연구를 해서 실제 이제 그 교모세포종 환자가 신경외과적으로 수술을 받게 될 때 저희가 거기로부터 이제 살아있는 생검을 가지고 와서 세포를 이제 그 조직을 가지고 세포를 만들어서 방사선도 주고 여러 가지 처리를 해서 제일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치료가 잘 되지 않는 저항성 세포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 세포가 진짜로 잘 죽지 않는 세포가 되었는가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이제 마우스에다가 한번 심어서 얘들이 치료를 해도 잘 죽지 않는다라는 것을 일단 증명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얘들이 이제 아까 그 잘 죽지 않는 세포의 특징이 이제 줄기세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줄기세포가 갖는 여러 가지 특징들을 이 저항성 세포가 갖는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해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그 NGS, Next Generation Sequencing이라는 방법, 그리고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를 저희가 이제 다각도로 분석을 함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인자들 중에서 그 핵심 대사 인자들, 그러니까 잘 죽지 않도록 만드는 그 패스웨이의 핵심 인자를 찾아내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GBM 환자들에게서 나쁜 예후를 나타내는 유전자를 여러 가지 통계학적, 수학적 방법을 통해서 이제 찾아내게 됩니다. 요거를 하고 나서 또 여러 가지 이 인자들을 제거를 했을 때 여러 가지 대사 경로가 우리가 원했던 대로 죽지 않는 곳에서 죽는 곳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여러 가지 이제 실험들을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하고 나서는 이제 이 인자가 이제 우리가 그 대사를 그 교란시키는 가장 핵심 인자다라는 것을 찾아내면
그 다음에는 이제 좋은 약물을 찾아야 되는데 원래 신약 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10여 년 걸릴 만큼 아주 힘든 과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실험실에는 조금 독특한 그런 그 신약을 개발하는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이제 신약 재창출이라는 방법입니다. 이 신약 재창출은 뭐냐면 이미 FDA,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제 약물을 승인을 할 때 이제 검사를 받는 기관인데 FDA에서 승인을 받아서 이미 사용하고 있는 약물들 중에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뇌종양 치료제의 약물은 아니었지만 뇌종양 치료에도 효과가 있는 약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선별을 해내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 연구실에서 당뇨병 치료제인 그리메피라이드라는 물질이 뇌종양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새로 이제 저희가 적응증을 찾아내면서 아주 짧은 시간에 이제 신약을 개발하는 그 기술을 이제 저희가 획득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서는 그 다음에는 지금까지 나와 있는 약물이 완벽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약물들을 조금 꼬리들을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산소를 붙인다든지 탄소를 붙인다든지 인을 붙인다든지 이렇게 이제 그 약물들을 조금 변화를 시키면 이 약물들이 훨씬 더 효과가 좋아집니다. 그 과정을 우리가 약물 최적화 과정이다라고 이름을 붙이는데 이거를 사람이 하려면 또 한참 오래 걸려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하냐면 요즘 한참 각광을 받고 있는 AI를 이용한 딥러닝 기술을 이제 도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딥러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쉽게 말해서 컴퓨터가 알아서 최적의 약물들을 계속 찾아내주는 그런 방법들이고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약물들의 구조를 컴퓨터에게 학습을 시키게 되면 이 AI가 그 학습된 내용을 바탕으로 최적의 약물들을 찾아주는 그런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찾은 약물이 이제 실제로 우리 인체 내에서 아주 독성이 없느냐, 그리고 섭취한 약물이 한 곳에 오래 머무르지 않고 잘 배출이 되느냐,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실험들을 이제 최종적으로 하게 되고요. 요 일이 끝나고 나면 저희가 후보군에 있는 약물들을 여러 가지 그 임상기관들과 함께 이제 공동 연구를 하면서 치료제로 개발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의 특징은 암세포는 편식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그 이유가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가게 되면 이 녀석들이 활성산소라고 하는 것을 만나게 돼서 자기의 생존을 위협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활성산소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해당 과정을 이제 거쳐야 되는데 해당 과정을 거쳐서 그나마 2ATP 정도의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영양소가 포도당이기 때문에 이 녀석들이 포도당을 상당히 좋아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특히 포도당이 아주 풍부한 환경에 놓여 있는 이 교모세포종, 악성 뇌종양 같은 경우에는 더 치료가 힘든 이유가 지금까지 이런 암세포가 가지고 있는 대사적 특징을 우리가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희가 그러한 그 대사 치료를 접근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연구실은 부산대학교 생화학 연구실이고요. 말씀드린 대로 대산을 기반으로 한 여러 가지 새로운 병용 치료 전략을 이제 연구를 하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여러 가지 기법을 통해서 항암제를 발굴하는 연구, 그리고 나아가서는 방사선 치료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 연구를 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암 연구를 한 지가 이제 한 20년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암은 분명히 제가 퇴치를 하고 없애야 되는 대상인데 암하고 이제 약간 교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암의 성질에 대해서 어떨 때는 암을 상당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왼쪽 편에 있는 그림이 이제 그 세포 내에서 암세포가 자기 스스로 잘 살아남기 위해서 어떠한 그 패스웨이를 거친다라는 것이고요. 오른쪽 그림은 그렇게 암세포의 생존에 관계에 있는 여러 가지 단백질들을 선으로 연결하니까 저렇게 복잡하게 나와요. 그래서 암은 저런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무지무지하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요즘 그 코로나 세상에 상당히 힘든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같이 복잡하고 어려운 세상에 우리가 잘 살아남기 위해서는 저 암세포는 엄청나게 다른 녀석들하고 소통하거든요. 옆에 있는 암세포와 살아남기 위해서 끊임없이 소통하고 또 상호작용을 하고, 더 중요한 거는 36ATP를 얻고 싶은 그 욕망이 정말 강하지만 적게 먹고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끊임없이 인내하고 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소통과 상호작용, 인내가 필요하다. 마치 암세포처럼. 그 얘기를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요. 저는 끝까지 이 암세포를 굶겨 죽이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연구를 해서 우리가 암으로부터
조금 자유로워질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위해서 약간의 노력을 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수님 너무 강연 감사합니다. 아, 정말 지능적인 암이네요. 예, 네.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암세포는 훨씬 뛰어나고요. 네. 그래서 아마 우리가 암을 정복하겠다라는 정복이라는 말 자체가 상당히 어폐가 있고 조금 더 우리가 겸손해져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들을 연구를 하면서 이제 자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아, 교수님 강연 도중 이제 질문도 많이 올라오셨고 또 그 본인의 또 이야기를 또 올리신 분도 계셨어요. 그래서 네. 2년 8개월 남으셨다는 분이 계셨습니다. 완치 판정 받기까지. 그래서 그 암을 앓으셨던 분도 강연을 듣고 계시고 네. 또 이제 경험해보지 못한 이야기를 이제 두려움에 어떻게 보면 좀 막연하지만 그런 걱정 속에 듣던 분도 계셨지만 모든 분들 다 저희 금과터 보고 계시는 분들은 암으로부터 자유롭길 기원합니다. 네. 네. 자, 그럼 질문 지금부터 네.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조선님 질문 주셨습니다. 네. 저희 나라의 암에 관련된 연구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요? 주셨습니다. 제가 암 연구를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쉽게 말해서 가장 선두 그룹이 어딘지를 도저히 가늠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상당히 많이 발전을 하고 있고요. 암 기초 연구뿐만 아니라 치료 분야에서 특히 이제 우리나라 의사 선생님들이 수술 실력이 워낙 뛰어나시기 때문에 그 수술, 특히 난치암을 수술하는 능력에 있어서는 감히 이제 제가 세계 최고 수준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대신 그 항암 치료라든지 그 다음에 저희가 방사선 치료라든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세계 그룹과의 격차를 많이 줄였지만 조금 더 이제 저희가 분발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놓여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치료 수준은 상당히 앞서 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대신 암에 관한 조금 더 기초적인 연구, 새로운 패러다임을 찾는다든지 암에 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알아가는 이런 기초 연구에 있어서는 저희가 워낙 연구를 시작한 역사가 이제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조금 뒤처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그것도 상당히 많이 따라잡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묘기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힘들지만 저희가 지금은 암 치료나 암 연구에 있어서 상당히 선진국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식습관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암이 발생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환경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암에 관한 관심을 가지게 되면 우리가 좋은 그 결과를 얻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그 표적 항암 치료에 관련된 질문을 두 분께서 주셨어요. 이희숙님, 요즘 표적 항암제 치료라는 게 있다고 하던데 네. 정확히 항암 치료랑 어떤 차이인가요? 주셨고요. 네. 쥐돌이맘님께서 표적 항암 치료제가 요즘 나온 치료법이라고 들었어요. 편식이랑 관계가 있나요? 하고 주셨습니다. 네, 아주 좋은 질문 해주셨고요. 표적 치료제는 뭐 아주 최근에 나온 항암제 치료법이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 제가 아까 이제 1세대, 2세대, 3세대 얘기를 드릴 때 2세대 항암제가 지금 표적 치료법이고요. 지금 그 저희가 실제 임상에서 사용하고 있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들이 표적 항암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표적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세포를 분석하는 기술들이 워낙 좋아져 가지고 정상세포에는 없는데 암세포에는 아주 많이 생기는 단백질이라든지 정상세포에는 많이 있는데 암세포에는 전혀 없어지는 단백질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가 아무래도 이 양이 변하면서 암을 만들어내는 거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표적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표적을 찾아내는 방법들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데 문제는 이 표적을 표적으로 해서 약물을 개발하고 그 약물을 전달을 해서 이 표적을 제거하는 게 사실은 생각만큼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4세대 항암제 중에서 이 약물을 전달하기 위한 나노 물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최근에 개발이 되고 있는 거고요. 여전히 그 2세대 항암제인 표적 항암제에 더 좋은 표적들을 찾기 위한 노력들은 계속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이제 최근에 3세대 항암제가 조금 이제 면역 항암제가 새로 부각이 되고 있고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는 2세대, 3세대 항암제가 잘 듣지 않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초고도 난치암, 특히 뇌종양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제4세대 항암제인 대사 같은 그 치료법들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암세포는 꼭 한 가지 치료법이 최선의 치료다라고 말을 하기는 좀 어렵고요. 뭐 여러 가지 특성을 고려를 해서 저희가 적절한 치료법을 찾으려고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선님 또 질문 주셨는데요. 암세포가 생기기에 딱 적합한 신체 환경 같은 게 있을까요? 우리가 암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조금 어려운 말로 체세포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그 말은 뭐냐면 암은 이론적으로는 유전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부모님이 암을 가지고 있더라도 나는 전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생물학적으로는 그렇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연구에 의하면 뭐 우리가 뭐 여러분 들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후성 유전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원인들에 의해서 유전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만 유전적 소양이 상당히 강한 암들이 이제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브레스트 캔서, 유방암 같은 경우에는 어머님이 이제 유방암이 걸리시면 상당히 많은 비중으로 또 딸에게 목에 유전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얘기는 우리가 아직도 암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그 질문 주신 내용에 암이 생길 수 있는 확률은 암이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유전자로부터 출발이 되는 거기 때문에 가족력도 무시를 할 수가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인위적으로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애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담배 같은 물질이죠. 담배 같은 경우에는 DNA에 유전자의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그 칼시노젠이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들, 뭐 최근에 나오는 미세먼지와 또 암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가 알려지고 있고요. 또 바이러스에 많이 노출이 되는 환경이라든지, 그리고 아까 활성산소 얘기를 드릴 때 우리가 실제적으로 어떤 질환의 원인을 알고 있는 그 병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가 이들이 활성산소와 연관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스트레스에 많이 놓이게 되는 환경들, 우리가 활성산소는 어차피 우리가 세포호흡을 하고 숨을 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활성산소는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음식 잘 드시고요. 뭐 너무 일반적인 얘기 같지만 항산화 물질들, 뭐 특히 이제 나이가 들어갈수록 바이타민 같은 것들 잘 챙겨 드시면 조금 활성산소를 제어를 하면서 우리가 치료에 조금 더, 그러니까 암이 생길 수 있는 확률을 좀 낮출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방금 그 질문 드리려고 준비 중이었는데, 실은 즐거운 하루님께서 항산화제를 많이 먹으면 산화적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나요? 시중에 광고하는 영양제 같은 것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나요? 질문 드리려고 했었거든요. 네. 뭐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뭐 절대 이제 맹신은 하지 마시고요. 안 드시는 것보다 효과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산화제라고 하는 것들이 대부분 비타민 성분들인데 이 비타민 성분들은 우리 몸에 영양소를 공급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많이 드신다고 해서 이게 이제 내 몸을 더 건강하게 만들고 그렇진 않은데 뭐 일단은 어느 정도 쓰이고 나면 이제 얘네들은 밖으로 이제 다 배출이 돼 버립니다. 근데 최근에 보면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식사를 잘 하게 되면 굳이 젊은 나이에서는 굳이 우리가 그러한 항산화 물질이나 비타민 챙겨 드시지 않더라도 식사를 통해서 충분히 공급을 받는데 최근에 너무 열심히 다이어트들 하시잖아요. 그래서 다이어트 하시더라도 뭐 건강한 다이어트, 그러니까 비타민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잘 챙겨 드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특히 우리가 활성산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운동을 열심히 하면 우리가 숨을 더 많이 쉬니까 사실은 활성산소는 더 생기는 거예요. 하지만 그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던 여러 가지 항산화 효소들 이런 것들이 운동을 하면서 또 더 많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그 활성산소가 생기는 것보다 이 항산화 작용이 더 좋아지는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TV에 나와서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이런 그러한 그 건강에 관련된 정보들이 맹신은 할 필요는 없지만 틀린 얘기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YWJ님 주셨습니다. 암세포를 억제하기 위한 생활 습관이 있을까요? 운동, 담배. 네. 예, 뭐 제가 이런 질문 받을 때마다 늘 곤란한데 일반적인 답 말고는 사실은 제가 좀 드리기가 힘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암이 생기는 과정, 우리가 이제 암 발생 과정은 아직도 미스테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나이가 들수록 암의 빈도는 더 높아져요. 그래서 일종의 노화에 관련된 질병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여러 가지 생체 기능이 떨어지는 게 이 암을 발생시키는 그냥 원인이 아닐까 이제 저희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암과 함께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시대를 만들기 위한 것이 이제 저희 과학자들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암에 의해서 예전처럼 금방 사망하지 않고 암이 있지만 걔들을 잘 케어하면서 암과 함께 오랫동안 잘 살 수 있는 그러한 방법들을 찾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암과 함께 오랫동안 잘 살 수 있는 방법. 교수님, 즐거운 하루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암이 치료가 잘 되지 않는 대사 과정을 치료가 잘 되는 대사 과정으로 암을 서서히 죽이는 치료법이라면 환자에게 치료할 때 다른 치료 방법보다는 조금 덜 고통스러울까요? 아니면 뭐 이렇게 똑같이 고통스러울까요? 예, 주셨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제가 설명을 드렸던 이 대사 치료에 아주 예를 들어서 이러한 약물을 먹으면 대사 치료가 돼서 암이 완전히 없어진다라고 발견이 된 약물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이미 암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이 대사를 바탕으로 하는 치료법들이 많이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암세포는 포도당을 굉장히 좋아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미 많은 병원에서 포도당에 대한 그러니까 암 환자들이 내원을 하게 되면 치료 과정에서 포도당을 상당히 줄이고 단백질이라든지 지질의 비중을 높이는 그런 식이요법과 치료법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아마 여러분들이 들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키토 다이어트다라고 이름을 붙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키토 다이어트는 치료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암세포가 좋아하는 포도당을 줄임으로 해서 얘가 어쩔 수 없이 이 아까 말씀드렸던 미토콘드리아 쪽으로 가서 활성산소에 자꾸 이제 노출이 되도록 하는 그런 치료법인데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좀 인위적으로 가뜩이나 이제 암 환자들 입맛도 없고 한데 뭐 계속 그냥 단백질이나 그 지질을 이제 억지로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약물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게 이제 저희의 목표죠. 그래서 지금은 그 정확하게 우리가 그 약물을 찾아내지는 못했지만 조금 더 연구를 하게 되면 훨씬 더 환자들한테 고통을 덜 줄 수 있는 그런 치료법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빨리 그 치료법이 나왔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네. 네, 조선님 질문 또 주셨습니다. 암세포가 젊은 사람에게 빨리 전이가 된다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는데 사실인가요? 주셨습니다. 네, 사실입니다. 이 암세포, 그러니까 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세포가 아주 활성이 좋아야 돼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세포들끼리 이렇게 부딪혀 있으면 걔들을 뚫고 그리고 혈관을 뚫고 쭉 이렇게 이제 그 혈액을 따라서 움직여서 다른 곳에 가서 또 거기에 또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암세포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것도 엄청나게 스트레스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젊은 암세포, 활성이 좋은 암세포일수록 그런 전이할 수 있는 능력들은 훨씬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가 젊은, 물론 암종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나이가 어린 친구들이 예를 들어서 뇌종양에 걸리거나 다른 암이 걸려서 전이가 되게 되면 치료가 더 힘들어지는 그런 암종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네. 네, 별자기님 질문 주셨습니다. 폐암이나 췌장암은 난치성 암으로 다른 암보다 생존율도 낮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초기에 알 수 없기 때문인가요? 주셨습니다. 네, 정확한 표현이고요. 아까 우리 5년 생존율 얘기를 할 때 갑상선암 같은 게 이제 대표적인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영상 기술이 너무 좋아졌어요. 그리고 특히 이제 다른 곳에서 초음파를 하다가 이 갑상선 같은 경우에는 아주 쉽게 우리가 이제 디텍션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 같았으면 못 찾는 암들을 이미 다 찾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확률이 엄청 높아지고 그리고 또 치료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초기에 찾아내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치료 효율이 좋아진 거고 폐암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질문을 주신 대로 처음에 잘 찾지를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통증을 못 느낍니다. 우리 폐에는 통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폐가 엄청나게 이제 통증에 민감하다 그러면 우리가 산에 올라가 가지고 산소를 막 들이마시면 폐가 아파 가지고 도저히 숨을 못 쉴 거예요. 그래서 우리 폐는 웬만한 고통에 대해서 반응을 하지 않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통각이 워낙 적다 보니까 암세포가 거기에 막 살아가지고 신경을 누르고 막 해도 잘 못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췌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는
초기에 자각 증세가 워낙 없기 때문에 초기에 발견을 해서 디텍션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폐암에 관한 연구가 폐로부터 이제 암이 생기면 어떤 물질들이 이제 혈액으로 조금씩 나오게 되는데 그 물질들을 건강검진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그쪽으로 연구 방향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암은 초기에 디텍션을 해서 빨리 치료를 하게 되면 다 완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그래서 특히 이제 연세가 조금 드신 분들은 뭐 머리가 아프다든지 과거에 비해서 호흡에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자각 증세들을 뭐 이렇게 자식들 고생시킨다고 말씀 안 하지 마시고요. 예, 뭐 빨리 가까운 병원에 가서 검진 받으시고 빨리 찾아내서 빨리 치료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조기 발견. 네. 네, 맞습니다. 이 질문은 조금 주제랑 약간 벗어난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저희 시간을 통해서 궁금증을 해결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또 교수님께 여쭤봅니다. 내시경 암 검사 시에 감염된 기구는 어떻게 소독을 하고 있을까요? 혹간 소독이 제대로 안 된 기구로 정상인이 감염될 수도 있을까요? 주셨습니다. 일단은 제가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네. 정확하게 말씀드리긴 좀 어렵고요. 네. 저도 내시경 여러 번 했는데 별 감염 없이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감히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 의료 수준 그리고 의료 체계는 뭐 전 세계에서 어디를 내놔도 앞서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최근에 우리가 이제 코로나 문제를 겪으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에 대해서 인지를 하게 됐지만 가장 핵심적으로 제가 생각을 해야 될 부분들은 전문가들을 믿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시경을 하러 갔을 때 뭐 지금 이 상황에서 제가 내시경을 하면서 감염될 확률이 0입니다. 뭐 이런 얘기 드리는 건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이 세상의 모든 일이 100%는 없잖아요. 하지만 여러분이 진료를 받으러 갔을 때 많은 의료진들이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을 치료를 할 겁니다. 그래서 믿고 내시경 받으셔도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도 내시경을 받게 됩니까? 그래서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네, 김종훈님 답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슬슬 저희가 이제 댓글 이벤트 당첨자를 발표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오늘도 많은 댓글 남겨주시고 또 질문 올려주신 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까 질문 드렸을 때 불러드렸던 아이디 분께서는 나중에 저희에게 이메일로 연락처 주시면은 기프티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댓글 당첨자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선님, 찐행복님, 아자아자님, 즐거운 하루님, 이희숙님, YWJ님 이상 6분이십니다. 축하드리고요. 아래 나오는 이메일로 연락처 보내주시면 저희가 기프티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이제 저희 마무리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교수님. 좋은 강연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암을 정복하는 그날까지 저희 교수님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주는 저희가 금요일에 과학터치가 한 주 쉽니다. 저희는 그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시고요. 저희는 다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